유럽의 탐험가 콜럼버스가 단 3척의 조그만 돛담배를 이끌고 대서양을 건너기 훨씬 이전 이미 지구 반대편 동양에서는 바다를 뒤덮는 전대미문의 유령 함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축구장보다 거대한 초대형 거선 보선을 포함해 무려 200여 척의 함선이 물결을 가르고 27,000명이 넘는 정예대군이 황제의 깃발 아래에 집결했던 시대, 그것은 서구의 대항해 시대보다 무려 80년이나 앞선 고대 중국 명나라의 정화 대원정 함대였습니다. 당시 명나라의 선박 제조 기술과 항해술은 서양의 그것을 수백 년 이상 앞서 있었으며 함대의 규모는 전 세계의 바다를 단숨에 집어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서기 1405년 명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제3대 황제 영락제는 정화에게 지상 최대 규모의 함대를 맡기며 머나먼 바다로의 출정을 명령합니다. 정화의 함대는 동남아시아의 거친 바다를 지나 인도양을 가로질렀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저 멀리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명나라는 가는 곳마다 압도적인 무력과 찬란한 문명을 선보였고 전 세계의 수많은 왕국은 붉은 용의 함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스스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당시 명나라에게 바다는 정복의 대상이 아닌 황제의 위엄을 만방에 떨치고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황금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해양제국의 꿈은 단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함대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던 영락제 황제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새롭게 조정을 장악한 보수적인 유학자 관료들은 대원정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만 낭비할 뿐 야만인들의 기이한 물건 외에는 제국에 아무런 실리가 없다는 명분이 조정을 지배했습니다. 결국 명나라는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할 수 있었던 천재적인 기회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충격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바다로 나가는 모든 길을 막아버리는 가혹한 해금령이 선포되었고 정화가 남긴 위대한 항해 기록과 설계도들은 조정에 의해 철저하게 불태워졌습니다. 바다에 떠있던 거대한 함선들은 항구에 묶인 채 썩어갔고 배를 새로 만들거나 바다로 나가는 자는 사형에 처하는 잔혹한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이 스스로 바다를 닫아걸고 중원이라는 좁은 틀 속에 갇혀버린 사이 공백이 된 세계의 바다는 곧이어 돛을 올린 서양의 조그만 탐험가들에게 통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배들이 인도양과 아메리카를 장악하며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의 서막을 열었고 동양은 서양의 문명 앞에 천천히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오늘날 전 세계가 기억하고 있는 실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시계를 서기 15세기 초 명나라의 황궁 안으로 다시 되돌려보겠습니다. 영락제 황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후계자들이 대항해의 진정한 가치와 해상, 무역이 가져다주는 천문학적인 부를 뒤늦게 깨달았다면 어땠을까요? 유학자 관료들의 반대를 단칼에 잘라내고 정화의 해양, 원정대를 정규 국가기구로 격상시켜 대항해를 멈추지 않았다면 세계사는 어떻게 뒤집혔을까요? 바다를 포기하지 않은 가상의 타임라인 속에서 명나라의 거대 함대는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마침내 대서양으로 진입합니다. 서기 1492년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기 수십 년 전 거대한 사자 깃발을 단 명나라의 보선들이 유럽 공해상에 출몰하며 서구 사회를 거대한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동시에 동쪽으로 향한 또 다른 함대는 태평양의 거센 파도를 뚫고 유럽인들보다 먼저 풍요로운 아메리카 대륙에 당당히 깃발을 꽂습니다.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서양의 잔혹한 총칼과 전염병 대신 명나라의 고도로 발달한 의학기술과 평화적인 조국 무역을 먼저 맞이하게 됩니다. 중원의 비단과 도자기, 그리고 아메리카의 은과 옥이 바닷길을 통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전 세계의 경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재편됩니다. 대규모 조직과 재정을 장악한 해양명나라는 대륙에만 집착하지 않았기에 북방 유목민의 침공을 해상무역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자본과 신형 화포 무기로 가볍게 찍어 누릅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은 제국은 국력 낭비를 겪지 않았고 오히려 전 세계의 부와 기술이 모여드는 중심지가 되어 제국의 수명을 수백 년 더 연장시킵니다. 중국이 전 세계의 바다를 장악한 지 수백 년이 흐른 가상의 근세시대, 지구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변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주요 항구와 무역로에는 서양의 요새 대신 명나라의 거대한 관청과 동양식 건축물들이 웅장한 스카이라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유럽의 제국주의 식민지 개척과 잔혹한 대서양 노예 무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왕국들은 바다 패권을 잡지 못한 채 유라시아 대륙 변방의 소국으로 남았으며 명나라 중심의 거대한 해상 경제권에 편입되기 위해 필사적인 외교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속에서 현대 인류의 표준은 완전히 바뀝니다. 전 세계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안에서는 영어 대신 중국어가 공용어로 울려 퍼집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는 뉴욕이나 런던이 아닌 상하이와 베이징의 번화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체 역사의 세계가 반드시 모두에게 평화로운 유토피아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동양의 성리학적 질서와 철저한 신분제, 그리고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절대, 권위주의 문화가 전 세계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천년간 지속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구권에서 피어났던 개인의 자유나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개념은 인류 역사에 제대로 등장하지 못했거나 극도로 취약해졌을 것입니다. 종교와 사상의 자유 대신 황제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가문 중심의 가치관이 지구 전체의 도덕적 기준으로 고착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명나라의 발달한 조선술과 공학기술을 이어받아 과학혁명과 산업화가 수백 년 일찍 만개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기술의 목적은 오직 황실의 영광과 효율적인 통치만을 위해서만 잔혹하게 복무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구식 법률과 도덕 속에서 영어를 배우고 서양식 정장을 입으며 당연하게 현대 문명을 누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나라의 황제들이 방치했던 그 아찔한 바닷길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현대의 풍경들은 단지 유럽의 조그만 반도 구석에서 잠시 반짝이다 사라진 비주류 문명의 흔적에 불과할 것입니다. 역사는 아주 가끔 거대한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조율 창고에 쌓여가던 한 장의 설계도와 바다를 바라보던 황제의 변덕에 의해 그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곤 합니다. 서기 15세기 함대를 불태우라는 대신들의 상소문 아래 찍힌 황제의 붉은 도장 하나가 오늘날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세계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문명의 주인을 통째로 결정지은 셈입니다. 만약 중국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떤 언어를 쓰며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언제나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만의 흥미로운 상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대작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